축구를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유벤투스와 첼시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기 결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유벤투스가 1점 차로 승리하면서 알레그리가 여전히 강팀들 상대로 짜오는 맞춤형 전술은 여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통계 수치를 보이거나 다득점으로 승리한 경기는 아니지만 여러 통계 수치나 기록들이 첼시가 더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가 간신히 승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코어상 간신히 유벤투스가 승리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경기 내용은 유벤투스가 수비부터 공격까지 많은 것을 지배한 경기였다고 생각되고, 반대로 첼시는 올 시즌 루카쿠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짙어진 경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유벤투스가 준비했던 포메이션은 1-4-4-2로 나왔습니다. 첼시에 대한 맞춤형 전술을 준비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1-4-4-2 포메이션보다는 몇몇 선수들의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실제로 유벤투스는 1-3-5-2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첼시는 지난 맨시티전과 다르게 2선 공간을 더 강화한 1-3-4-3 포메이션으로 준비했는데요. 알레그리는 초반에 첼시의 백스리 체제로 이루어지는 후방 빌드업부터 방해할 수 있는 수비 패턴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수비 포메이션은 1-4-3-3이었는데 키에사, 베르나르데스키, 쿼드라도가 앞쪽 라인에 위치하면서 첼시의 센터백들을 1대1로 마크했습니다. 또 첼시 앞선에 있는 조르지뉴와 코바치치는 라비오와 벤탄쿠르가 견제하고 로카텔리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했는데요. 초반 이런 수비 대응은 첼시가 후방에서 빌드업 하는데 방해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 수비 대응에는 두 가지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첼시의 센터백들은 빌드업 상황에서 좁혀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수비하는 선수들도 중앙으로 좁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측면에 있는 알론소와 아스필리쿠에타가 위치한 측면 공간이 넓어져 볼을 쉽게 소유할 수 있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다닐로와 산두루는 넓게 이동하면서 수비하였기에 지에으나 하베르츠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침투하면서 측면 공간을 잘게 썰어 빌드업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첼시는 좌측면에서 지에으가 빠져들어가면 알론소가 안쪽으로 들어와 클러치 능력이 좋은 선수이다 보니 공격을 위치를 스위칭해서 마무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더 있는 셈이었습니다. 때문에 첼시가 중앙을 활용해 루카쿠를 두고 중앙을 활용하기보다는 측면을 오히려 더 집중시키는 공격 그림으로 2선 자원들의 더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에은은 오히려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머물면서 동시에 좌측면에서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스만 주고 세밀한 패스나 앞서 언급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 빈도는 미미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기보다 공을 소유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쪽에 있던 하베르츠도 공간이 창출되어야 활용하는 성향이 강한 선수이다 보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베르너처럼 라인을 뛰어 들어가거나 내려와서 창출하는데 유인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편 첼시가 쉽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소유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 유벤투스는 다른 수비 전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그리는 첼시가 넓게 활용하는 점을 생각해 쿼드라도를 윙백 자리로 보내면서 오히려 첼시의 좌측 윙백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쿼드라도의 히트맵을 자세히 보면 주로 윙백이 위치하는 공간에 위치한 흔적과 측면에서 전진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라도가 윙백으로 내려가면서 낮아진 전방 압박 템포를 오히려 키에사와 베르나르데스키가 전방에 위치할 때 첼시의 빌드업이 한쪽으로 몰아 알론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실수가 나오길 유도했습니다. 오히려 이 전방에 있던 두 명의 선수들의 스피드를 활용한 몰아내는 압박 방식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벤투스가 수비 라인을 낮추었을 때는 쿼드라도가 역시 수비 라인으로 아예 내려가면서 측면 수비를 해주고 라비오와 로카텔리 그리고 벤탄쿠르까지 중원을 일자 라인으로 지키면서 첼시가 후방에서
2선으로 들어가는 볼 투입로를 세세하게 차단하려는 포지셔닝을 보였습니다. 또 첼시가 자주 실수가 나왔던 지역인 3선 라인 앞 공간을 베르나르데스키와 키에사가 같이 조르지뉴와 코바치치를 견제할 때 실수를 유도하면서 나온 실수는 주로 이 두 명의 선수가 유도한 실수였습니다. 이러한 알레그리의 수비 전술을 봤을 때 주로 후방에서 자주 나오는 수비 실수를 두고 끊임없이 실수가 나올 수 있도록 유발시켰고, 동시에 넓게 경기장을 활용하는 첼시의 전술 특징도 견제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편 알레그리는 수비 상황에서 볼을 뺏고 난 후의 역습 상황에서도 그렇고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도 주로 우측면에서 좌측면으로 전환되면서 좌측면에서 주로 마무리하려는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격 상황에서도 우측면의 쿼드라도가 윙백처럼 활동하기 위해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첼시의 1-3-4-3 형태처럼 우측면에 더 많은 수가 있고 좌측면에는 더 적은 숫자가 있는 형태였는데, 첼시의 수비 형태는 1-3-4-1-2 형태의 지에가 로카텔리를 견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론소도 전진하면서 코바치치는 넓게 수비 포지셔닝을 가져가다 보니 유벤투스가 한쪽 측면에서는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반대편으로 U자 빌드업 형태를 보여 라비오까지 아예 내려가면 키에사나 베르나르데스키가 볼 소유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첼시의 지에으, 루카쿠, 하베르츠가 측면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압박하기보다 센터백들과 로카텔리를 압박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측면으로 내려갔던 쿼드라도를 통한 유벤투스의 수적 우위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좌측면에서 속도로 측면을 뚫어내면 우측면에서는 쿼드라도가 전진했지만 우측면에서 뚫어내면 반대편에는 라비오가 전진했기 때문에 처음에 속도로 무너뜨리되 전방에서는 고립되지 않도록 좌우로 라비오와 쿼드라도가 전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